안녕하세요. 이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건축 극락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건축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스페인으로 갈 건데요. 오와우. 저희가 이제 여러 컨텐츠를 얘기를 많이 했지만 네. 이제 다른 사람의 건물을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그리고 이 건축가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네. 아마 건축에 조금만 관심 있으시면 웬만한 다 아실 분들이고, 그리고 바르셀로나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네. 절대 모를 수가 없는 맞아요. 가우디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우와. 전 가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요즘은 꼬마들 보는 위인전에도 나와요. 위인전도 아니고? 저희 소주제는 태어난 김에 건축 일주를 해가지고 네. 좋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유명 건물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들을 좀 발굴해가지고 앞으로 좀 이제 말씀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재밌겠다. 첫 시간이고요. 네. 일단 최소한 독자 하나 구하셨습니다. 네. 이 가우디가 이제 여러 가지 건물들을 남겼는데 생전에 많이 아시는 분들은 성가적 성당이라고 해서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해서 성당 건물은 뭐 너무 유명한 건물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물은 이제 카사밀라라고 하는 건물이에요. 이 카사가 이제 집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밀라시의 주택이라는 뜻입니다. 가우디가 여러 가지 이제 단독주택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 집합주거죠. 이제 공동주택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전에 남긴 작품이에요. 잘 몰랐다가 네. 저도 2016년에 저는 신혼여행으로 바르셀로나를 갔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관심 있는 건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좀 알게 된 사실들이 흥미로워가지고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나 정보는 이 두 가지 책에서 많이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지배시대라고 손세관 교수라고 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되시고, 공동주택에 대한 시대를 빛낸 집합주택이라고 저기 조그만 작은 제목이 있는데, 그 공동주택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면 너무 재밌는 책이고, 이병기 선생님은 스페인 공과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가우디가 나온 학교고요. 국내 가우디에 대해서 권위 있다고 하면 좀 뻔한 표현이긴 한데 가우디에서 좀 권위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전에 네. 2015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한가람 미술관에서 가우디전 기획전시를 했는데 그때 네.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셨고요. 예, 뭐 이건 딴 얘기인데 그때 가우디 전시 기획이 코바나 컨텐츠였습니다. 저런. 네. 이분은 스페인 카탈루냐 출신의 건축가고 1852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26년 73세까지 사시다가 비운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이분의 작품이 총 7개가 이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이분을 수식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뭐 마음에 드는 표현 중에 하나가 범저발서는 천재라고. 전 세계 유명한 건축가들이 뭐 과거는 현재도 되게 많은데 네. 그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고 그중에 네. 저도 이분은 그 천재 영역에 들어가지 않았나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 건물 스페인 바르셀로나 가보신 분들은 다 가보셨겠죠. 워낙 유명한 건물이고 120년 넘게 지금 짓고 있고요. 제가 2016년에 여기를 가봤으니까 2026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 후에 꼭 와봐야지 하고 있는데 벌써 내후년 완공 예정인 네. 건물입니다. 내후년에 꼭 가시죠. 예, 그래서 이 건물이 건축을 저 예술의 심연으로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할 정도로 예술적으로도 되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가우디가 되게 난 사람인 게 이 건물이 처음에 설계를 할 땐 다른 건축가가 하다가 1년 만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만두고 가우디가 이거를 이어받아서 했는데 추천을 받아서 당시 나이가 31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31살이면 설계사무소에서 이제 막내나 이제 2, 3년 차 정도 됐는데 그때 애기군요. 이걸 받아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4년 만에 네. 이거를 받아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건축 설계뿐만 아니라 뭐 시공, 실내 장식, 가구 제작까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가우디의 손을 탔다고 볼 수 있는 건물입니다. 이건 잠깐 지나간 얘기인데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다, 바르셀로나에서. 그 당시에 이제 인허가를 넣었는데 안 해줬구나. 그 일부러 안 해준 게 아니라 행정 절차 때문에 이렇게 뭐 빠졌는지 어쨌는지 그게 허가가 안 났는데 당연히 허가가 난 줄 알고 건물 시작해가지고 지은 거죠. 뭐 지금처럼 행정 처리가 이게 전산으로 안 돼 있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걸 이제서야 안 거예요. 과태료 62억 대고 그냥 쿨하게 다시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100년 넘게 지었으니까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저기 들어오는 입장권의 수익료로 계속 공사비를 충당해 가면서 자가 발전을 하고 있는 건물이죠. 엄청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나도 벽돌 하나 올린 거네? 그렇죠.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아까 쪽은 이제 동쪽 인면이고 이게 반대쪽 서쪽 인면이고 예, 이렇게 각 인면이
좀 성격을 좀 달리하면서 네. 예, 좀 되게 멋있는 건물이에요. 이제 내부 사진이고요.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음. 뭐 그때 이제 가우디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곡선은 신의 선이고 직선은 인간의 선이다. 그러면서 이제 곡선의 건축에 굉장히 잘 만드는 건축가 중에 한 명이었고 맞아. 사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예술적인 곡선의 향연이나 조형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우디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가우디는 너무 거의 예술적인 경지고 예술가에 가깝고 건축이 예술이냐 뭐 기술이냐 과학이냐라고 했을 때 예술의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는 건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아요. 하지만 이 가우디의 다른 면모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국 건축계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제 선배들도 그렇고 아마 후배들도 마찬가지인데 전수장님은 학교 다닐 때 가우디 수업이 있었었나요? 수업은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 가우디가 현대건축가의 축에 들어가거든요. 거의 모더니즘 시대 이 뒤에 쪽 세대니까. 근데 이 가우디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게 배울 기가 거의 없어요. 이거를 잘 알려주실 만한 교수님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 건축교육계에서는 별로 주목을 못 받는 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는 항상 이런 건물들을 공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더니즘 반듯반듯한. 반듯반듯 네. 흰색 벽에다가 네. 세장하고 깔끔한 건물. 우리가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건물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부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가우디의 건물은 이거랑은 완전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건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우디 건물은 최대한 건축 비용을 써서 할 것 약간 같아요. 좀 과한 건물 같기도 하고. 네. 네. 가우디가 뭐 이런 건물들을 남겼고 저 빨간색은 거의 초창기 때 첫 프로젝트인가 이제 카사 빈세스라는 댁이고 뭐 카사 바트요 여러 뭐 공원도 남겼고 네. 사실 저 세 번째 굴뚝 같은 것들도 디자인 너무 예쁘게 해가지고 맞아. 저런 것들을 액자로 팔고 액자를 제가 사온 건데 직접 예뻐가지고 가우디의 건물들은 저런 것들을 되게 이미지적으로 많이 소비가 됐던 것 같아요. 저런 곡선이라든지 저런 형태적인 그런 조각적인 그런 오브제로서 많이 소비가 됐던 것 같은데 제 소개해드릴 이 건물은 공동주택입니다. 저도 공동주택을 독립하고 나서 몇 번 설계를 하면서 그때부터 자료를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물이고 대부분 건축가들이 마찬가지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좋은 건축이라고 하면은 시대성을 좀 담은 건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다 마찬가지겠죠. 이게 먹고 자고 입는 문제가 다 그때 어떤 시대 문화, 경제, 뭐 정치 상황이냐가 잘 담겨 있느냐가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되게 잘 보이는 건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북촌의 도시한옥도 그렇고 강남대로의 그런 메가블럭 그리고 우리 70년대 개발 상황이 그대로 묻어있는 도시 유형이 지금 현재까지도 남아 있는 거고요. 밀라주택은 그 당시 19세기에 바르셀로나의 격변하는 시대상과 테크놀로지 그때 한창 산업혁명 이후에 관련 기술들이 완전히 진일보하게 되는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고 플러스 가우디의 천재성을 담은 건축물이기도 하죠. 건축의 설계라는 게 뭐예요라고 저한테 만약 물어본다면 사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거든요. 건축적으로 원하는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어 더 쉽게는 우리 집 앞에 그 소음을 어떻게 차단해서 좋은 집을 만들 것인가. 건축 설계의 일인데 이 집이 그거에 대해 굉장히 스마트하고 천재적으로 풀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건물을 이해하려면은 이 당시에 바르셀로나의 좀 역사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야. 지금 보시면은 요 왼쪽 편에는 칼로 자른 듯이 자대고 그린 것 같은 그런 네모 블럭들이 쫙 있고 그러네요. 이 가운데는 이제 구도심이죠. 우리 서울 같으면 이제 사대문 안에 문제인데 19세기 중엽에 바르셀로나가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유럽에서 가장 제일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무역으로 인해서 네네. 뭐 직물, 제지, 철강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산업이 부흥하게 되고 그러면서 바르셀로나가 카탈루냐의 공장이다. 그러니까 영국으로 치면 맨체스터, 뭐 리버풀 뭐 이 정도의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구도심에만 사람들이 몰려 살았던 거죠. 그 구도심 바깥으로는 성이 있었고요. 예, 근데 이게 계속 사람 늘어나고, 근데 집도 지어야 되고, 공장도 지어야 되는데, 이게 밀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해지는 거예요. 전염병도 돌기 시작하고, 잘 알고 있는 스페인 독감 같은, 뭐, 이건 좀 뒤의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돌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이제 사람의 삶의 주거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유럽 어느 마을을 가든지 간에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에 기속된 땅들을 정부가 매입해가지고, 일부러 공지를 만들어버려요. 조금이라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네.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법도 만들고 범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노력을 하죠. 이 이미지는 좀 딴 얘기인데 네. 이거 좀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사실 바르셀로나도 시대가 변하면서 약간 다른 2D가 이렇게 만나는 저런 경계가 네네. 보이잖아요. 사실 네. 우리나라도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서울에도. 이 어디이신 것 같으세요? 참시 종합운동장이 딱 거기도 보이네요. 딱 뒤에 삼전동이랑 잠실이랑 그 만나는 경계부가 사실 우리나라도 각종 법에 따라서 저런 이제 유형이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 저게 되게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죠. 네.
바르셀로나를 좀 더 확장해가지고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공모를 하는데 이분이 당선이 돼요. 그 이름이 일데폰소 세르다라고 하는 저기 사람인데 네. 그 1838년에 이제 도시 확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래서 41년에 공모전을 합니다. 아까 저희 현상 얘기도 예전에 말씀드렸었고 했는데 네. 그래서 현상이 제출해가지고 이 사람의 안에 당선이 되죠. 그래서 이게 최종안은 아닌데 최종안은 고해상도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중간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시커멓게 칠해지는 부분 저게 이제 구도심 이제 네. 원래 성안의 영역인 거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산맥이 있고 동쪽 서쪽으로는 강이 있는 그 사이 공간을 전체적으로 다 저만큼 확장을 해놓은 거죠. 저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의 픽셀처럼 네모가 똑똑똑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그리드 형식으로 이렇게 쭉쭉 자로 대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마른 격자 구조고 네모 하나당 133.3m 정도 있고 그 사이사이 블럭 하나하나당 간격은 한 20m 정도로 줘가지고 도시 구조를 전체를 균질하게 다 깔아버린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귀족의 취급을 받았으니까 귀족 사회가 해체되고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이 힘을 갖기 시작하면서 네. 부르주아. 돈이 최고죠. 상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균질하게 깔아버리면 상업성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거 안 된다 절대. 네, 이건 돈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특별해야지 돈을 네. 더 지불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위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도시라고 그렇죠. 하면은 중심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중심 공간 주변으로 땅값이 이렇게 쭈르륵 정리가 되면서 가운데를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부를 창출하게 되는데 네, 네. 이렇게 비슷하게 깔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옛날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하려고 했던 생각이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구글어스로 자세히 본 건데 아까는 애매했지만 자세히 보면 이런 모양인 거죠. 수백 개가 도시에 쫙 깔리게 됩니다. 사실 이거 자체가 되게 큰 장관인데 되게 반대가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되게 이분이 그 운이 좋으신 게 사회적인 좀 영향이 있었어요. 그때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의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그냥 밀어준 거죠, 확실하게. 새로운 걸 해봐라. 네. 시대를 잘 만난 거죠. 네. 저분의 안이 진행이 되긴 됩니다. 자본주의라는 게 돈이라는 게 사실 누가 컨트롤한다고 해서 절대 컨트롤되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죠. 그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맞아요. 통해서 절대 이거는 누가 건드려가지고 컨트롤될 수가 없다.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왼쪽 제일 위에가 가운데 녹지가 있고 네. 두 면만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최대한 좋게 만든 거예요. 숨 쉴 수 있게. 네, 이렇게 네모 하나 자세히 보시면은 가운데 초록색인 부분이 있고 빨간색인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네. 빨간색 부분만 건물을 세우고 나머지는 다 오픈 스페이스로 하겠다. 부르주아는 싫어할 수밖에 없죠. 저렇게 돼버리면.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로비도 들어가고 난리가 났겠죠. 이제 뭐 해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쭉쭉 하다 보니까 저 마지막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제 지금의 현재 중정만 스페인 남기고 꽉 채워가지고 네네. 도로를 꽉 채워가지고 만든 거죠. 공급을 늘려보겠다. 네, 세르다라는 도시계획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밀도의 바르셀로나가 만들어진 건데 근데 그게 뭐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 들기도 해요. 도시 밀도라는 게 뭐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고 예전에 많이 비유를 드는 게 피렌체 같은 경우에 여러 명의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교류하면서 르네상스가 네. 발전됐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대변하는 게 뉴욕이죠. 뉴욕은 약간 좀 삭막하긴 한데 이제 뉴욕도 저렇게 격자로 쫙 해가지고 사실 바르셀로나도 저 격자를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창의성이 떨어진다. 도시의 창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저렇게. 근데 하지만 뭐 뉴욕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제일 크리에이티브한 도시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은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지금까지는 이제 요 밀라가 있는 바르셀로나의 시대의 상황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건물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지하 1층이 있고요. 지상으로 7개층이 있는 그러니까 다락 포함해서 그런 네. 건물입니다. 되게 재밌는 게 건물의 지하 1층에는 지하주차장이 있어요. 아마 바르셀로나에서 거의 최초로 지하주차장이 있는 건물이고 원래는 이제 마구간을 넣으려고 이제 만들었다가 나중에 그래야지 말이 되지. 그 당시에 이제 모터리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자동차가 공급이 되면서 이제 지하주차장으로 설계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드 즈음인데 네. 각 층별 용도는 주상복합이죠. 1층에 상가가 있고 2층에 주인집이 있습니다. 딱 보시면 2층이 층고가 제일 높긴 해요. 보면. 그러네요. 네. 지금은 주인이 제일 펜트하우스에 높이 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주인은 2층에 사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현대 아파트의 시초가 거의 프랑스에서 거의 대부분 발전이 됐는데 프랑스에도 주인집 2층에 살고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못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이유는 엘리베이터. 네, 맞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네. 층고가 변화가 보이시죠 바깥에서 봤을 때. 네.
로마가 고대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이렇게 계속 위로 쌓아 올리고 꼭대기층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가난한 고학생들이 살고. 생긴 게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처음에 논란이 많이 됐죠. 사실 저희 나라의 대표적인 예가 동대문 DDP가 딱 그런 건데 DDP가 처음에 엄청 욕 많이 먹었죠. 이제 뭐 한국 건축계에서 욕하고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좋아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딱 지어졌을 때 채석장이랑 너무 느낌이 비슷하다. 그래서 저기 스페인어로 라 페드레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 까사밀라보다 라 페드레라고 검색하는 게 더 자료가 많이 나와요. 네, 그만큼 예명으로 더 잘 불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1906년에 착공을 해서 6년 동안 공사를 해서 완공한 건물입니다. 1906년이면 저희 나라는 일제강점기였으니까 네. 사실 저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게 서글퍼지더라고요. 유럽에서는 벌써 이 짓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2층에 주인집은 주인 혼자서 다 쓰는 거였고요. 그래서 400평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1300제곱미터. 그 당시에 부르주아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왜 부르주아인지 알 수 있는 네. 아침에 나가다 제가 찍은 거라서. 맞군요. 직접 찍으신 아니, 거예요? 이 사진 제가 찍은 거예요. 본 사진이? 네. 그러니까요. 네. 제 카메라에 사람들이 다 저거 찍느라고 막. 이 집을 어떻게 이제 가우디가 설계하게 됐냐면은 그 밀라 부부도 역시나 유통이나 직물 이런 걸로 해서 불을 많이 축적했고 흰색 눈송이가 붙어 있는 건물처럼 보이는 거 저것도 가우디가 설계를 했는데요. 저 건물을 설계하는 과정을 보고 완전히 이제 뻑이 간 거죠. 아, 이 사람 너무 멋지다. 그래서 사실 저 건물은 카사 바뚜요에 있는데 저거는 리모델링 건물이에요. 신축 건물이 아니고 원래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은 건물이고 그 왼쪽에 있는 건물도 유명하고 그 왼쪽에 있는 건물도 다 다른 사람이 각각 설계한 건물인데 저 세 개의 건물을 같이 보는 관광코스에 있습니다. 저 건물을 보고 이 사람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채석장이 나와버리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이제. 나 부르주아로서 이런 화려한 타일도 쓰고 뿌띠하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때 그 스트레스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평면도를 보면은 내부도 저렇단 말이에요? 네, 내부도 가운데 약간 파티오라고 해가지고 중정에 이렇게 뻥 뚫려 있고요. 3, 4, 5, 6층은 임대주택이고 각각의 임대주택은 각 층마다 한 3개에서 한 4개 정도 가구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테크놀로지적으로도 되게 좋은 건물인 게 그 당시에 전기는 물론 조명, 난방시설, 온수가 나오는 욕실도 있었고 다락에 세탁실도 있었고 공용 세탁실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창고도 있었고 물론 이제 임대주택이지만 지금 임대주택은 아니고 다른 개념이긴 하겠죠. 그리고 워낙 유럽은 임대주택 개념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단문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중정이 그 도로로 이렇게 열려 있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역시 층고가 높은 주택이 있고 이렇게 쭈르륵 짜여 있습니다. 근데 이 단면도를 보고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저거 마지막 아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저 동그란 부분이에요. 그 저기가 뭐냐면은 다락이거든요. 다락인데 그 세탁실로 쓴 다락이야. 근데 저 세탁실로 쓴 다락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건축 공법이 들어갑니다. 세탁실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옥상의 형태가 이래요. 이게 마치 이제 산의 형상처럼 이렇게 언덕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뭐 저런 조각도 있고 굴뚝이죠. 너무 굴뚝이. 멋있지 않아요? 저거 자체로도 너무 멋있고 저게 그냥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조각이 아니라 각 층의 환기, 공조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저기를 통해서 공용으로 이제 배기를 하는 집인 거죠. 다락 세탁실이에요. 네. 지붕 모양을 보셨지만 지붕이 꿀렁꿀렁 하잖아요. 네. 그 꿀렁꿀렁한 이형적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수백 개의 아치를 벽돌로 쌓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저거를. 그래서 저기 한 270개 정도 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곡률이 다른 아치겠죠, 저게. 그게 얼마나 속이 탔을 거야. 안 그래도 건물이 마음에 안 드는데 저런데 돈을 쓰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건축주는 네. 속이 탔지만 이제 인류에게도 엄청난 이제 그렇죠. 그렇죠. 양쪽 다 만족할 수 없을까? 그래서 네. 이제 마지막 다락층 평면인데 저렇게 그 복도 면에서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는 게 아치를 자르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 창고랑 세탁실이 있고요. 그 세대 창고는 이제 요새 우리나라 이제 임대주택에서 많이 하는 건데 이때부터 벌써 저런 편의 시설을 충분히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밑에 충분히 주거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한참 들여다봐야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네요. 이거 되게 복잡합니다. 이게 건물 그러니까요. 계단도 그렇고 복잡하게 보이시면 뒤에 그 나올 얘기가 좀 재밌게 들리실 텐데. 아주 복잡하게 보여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건물의 구성이랑 평면을 설명드렸고 기능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민이 들어갔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몇 년 전에 이거 인구 밀도를 조사를 했는데 서울시 도곡 이동이 서울시에서 제일 밀도가 높은 동네 중에 하나인데 거기보다 밀도가 높대요. 이 바르셀로나가. 저렇게 저층 7층짜리 건물을 쭉 깔아도 도곡 이동 1원인데 타워플레이스 있는 자리인데 여기보다 높다는 거죠. 밀도가.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산다는 얘기고. 네. 화면 중앙에 보이는 게 카사밀라인데 제가 바라본 방향은 거의 정남향이에요. 방향을 왜 찍어 보여드렸냐면은 스페인이 서머타임에 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해가 안 지죠, 덕분에. 왜 그러냐면 낮에 워낙 더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집도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해를 맞을 수밖에 없는 밝긴 한데 너무 안 좋은 너무 더운
위치에 있는 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 건물 안에 저 허파 2개가 왜 필요했는지 저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 에이샴플라라 그러는데 도시계 이름을 그리고 저 네모난 직사각형에서 모서리를 따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를 샴플라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 모서리 있는 집들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통으로 쓰면 상관없는데 한 층당 3개하고 4개로 자르다 보니까 구석 부분은 항상 맞통풍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맞통풍도 안 되고 통풍은 안 되는데 하루 종일 해는 엄청나게 들어오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찜통이 지금처럼 뭐 LG 에어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가우디가 생각해낸 거는 저 허파같이 가운데 2개를 뻥 뚫어놓은 거죠. 바람길을 만든 거네요. 평면을 보시면은 노란색의 저게 이제 파티오라고 부르는 중정인데 저길 중심으로 이제 복도를 돌린 다음에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자연스럽게 앞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이 맞통풍이 돼가지고 복도 쪽 창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게 자연환기가 될 수 있게. 그러네. 뜨거운 바람은 위로 올라가잖아. C랑 D 주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A랑 B 주거는 만약 저기 없었다면은 완전히 되게 깊은 건물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방들은 완전히 찜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런 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거죠. 저런 식으로. 이게 집이 깊다 보니까 중간에 저렇게 중정을 두면서 환기도 돕고 채광도 돕고 이런 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되게 특별해 보일 수도 있는데 뭐 맨하탄이나 이런 데 가면은 깊고 얕은 네네. 건물들은 저런 유형들이 되게 많아요. 중간에 중정을 내가지고 환기를 할 수 있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해석인데 기능적인 문제라기보다 여기 아무래도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이웃 간의 약간의 그 소통의 공간이라든지 만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방을 저 파티오에 붙인 게 아니라 복도를 파티오에 붙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부담스럽게 만날 수 있는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해석이. 애플 사옥이 저런 컨셉을 훔쳐온 거네요. 그럴 수 있죠. 동그랗게 만들라고. 네. 그리고 하나가 이 인면에 대한 얘기인데 두 번째 기능. 두 가지를 비교한 이유는 대지의 상황이 좀 달라요. 이제 왼쪽 카사바티오는 북향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해를 정면으로 볼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면이 되게 밋밋하고 평면적인데 남양주 능해살롱도 첨화에 대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히트게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열 부하를 최상을 줄이기 위해서 저런 수평적인 그 첨화를 일부러 만든 거죠, 이제 가우디가. 근데 저거를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너울 되게 꿀렁꿀렁 되게 이렇게 했고, 특히 이제 동양보다 서양 빛이 더 세기 세죠. 때문에 서양 쪽 꿀렁임이 더 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보이네요. 네, 뭐 하여튼 그런 세심한 배려가 네. 있었다고 하고 또 이렇게 자세히 가서 보면은 건축주가 제일 실망했을 부분인데 사실 저게 뭔지 모르고 그냥 저게 뭐 이렇게 미역 줄거리 같은 게 이렇게 막 널려 있는데 사실 카사바토를 보고 온 사람한테 저걸 가져왔으니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것도 뭐 한두 푼도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우디는 저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루 종일 해가 비치니까 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기는 그런 해의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가 조금씩 바뀌면서 건물의 인면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리고 돌마감이 갖고 있는 현대요식 영어로 쓰면 잔다든 비슷한 건데 쪼아내가지고 약간 거친 텍스처를 가지는 석재를 마감을 해가지고 그 질감이 더 잘 보이게끔. 그래서 저걸 이렇게 3D 곡선을 하게 되면은 더 다채로워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인면을 만든 거겠죠. 건축을 준비하시는 건축주분이시니까 이런 생각하실 거 진짜 비싸겠다는 생각하지. 맞아요. 엄청나겠다. 와, 하나하나 다 뭐 자, 똑같은 게 없잖아요, 짝이. 근데 이제 뒤에 그 말씀을 드릴 건데 저거조차도 이제 가우디는 좀 싸게 하려고 아이디어를 낸 세죠. 놀랍다. 진짜요? 네. 와. 이거 안에서 봤을 때고 이게 약간 거의 코너에 있는 인면이고요. 생각보다 깊죠, 저기.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 상가가 있고 상가에 들어가는 물도 저렇게 재밌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구조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 19세기 말 이때가 건축 테크놀로지적으로 되게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기술적으로 세계 1차 대전이 되게 큰 격변기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이제 고딕에서 르네상스 그리고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제일 크게 바뀐 게 건물을 만드는 방식인 거죠. 네. 스페인 구도심에 있는 성당을 찍어온 건데 돌을 쌓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하중을 돌을 하나하나에 전달해가지고 땅까지 보내는 방식인데 유튜브에도 워낙 많이 나오는 얘기를 일반인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가로로 긴창을 많이 낼 수가 없어요. 세로로 힘의 흐름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세로로 긴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얘를 뜯어보면은 사실 기둥보 구조예요. 현대에서 제일 많이 쓰는. 저걸 하려고 했던 이유가 필연적으로 자연스러운 인면 그리고 아까 3세대, 4세대가 자유롭게 나눠 쓸 수 있는 평면을 만들려면은 구조가 일단은 저런 식으로 기둥보가 돼야 안에 칸막이 벽을 쳐가지고 잘 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한 거죠.
근데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던 게 우측은 파리 박람회고요. 1889년에 왼쪽은 이제 51년에 영국 만국 박람회인데 두 개 모두가 공통적으로 있는 게 철과 왼쪽은 유리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철로 만드는 건축물이 인류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게 기술이다. 과시욕으로 영국과 파리는 경쟁을 했었고 이 당시만 해도 철과 유리가 건축의 주인공이었고 1900년도에 이 파리 박람회를 한 번 더 하는데 자료 찾다가 알았는데 이때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박람회라는 데를 참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종이 3년인가 준비를 해가지고 한국관을 만들어서 참가한 박람회가 1908 파리 박람회고 그 파리 박람회가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냐면 이때 처음으로 철근 콘크리트가 소개가 됩니다. 대중들에게. 네네. 그래서 이때 파리 박람회에서 철근 콘크리트를 보고 그 프랑스 건축가가 처음으로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었어요. 파리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인류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고층 아파트인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따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네.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기둥이 있고 보가 있고 네. 그리고 안에는 그냥 칸막이 벽으로 자유롭게 나눠 쓸 수 있는 그 구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되게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가우디가 거의 이제 돌로 건물을 짓는 거의 마지막 세대 이제 과도기에 있었던 사람인데 항상 그 과도기가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누가 먼저 적용하느냐. 총대 매냐. 네.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저거를 만들어가지고 했던 거죠. 건물 뜯어보면 되게 앙상한 이제 구조체인데 저거에다가 돌 석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저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낸 거고 기둥은 돌이고 보는 철골. 그걸 믹스해서 썼네요. 네, 근데 구조 역학적으로는 일반 철골 건물보다는 더 좋지는 않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건축 계획적으로 하려고 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처음으로 적용을 했던 거고 그리고 네. 이제 그게 가능했던 게 저렇게 대시라인으로 되어 있는 게 다 작은 철골 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 당시에 저거를 고안해낸 것 자체가 거의 천재인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해서 자유로운 평면이 가능했던 거고요. 네. 아까 이제 공사비 잠깐 얘기 나왔는데, 중요하죠. 네. 이 당시에 사실 지금도 그런데 건축 산업 발전해봤자 얼마나 발전돼 있었겠어요. 사실 지금도 종건이고 뭐고 내역서도 다 엉망진창이고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이 양반이 저거를 현장 조립을 하게 하려고 그래야 공사비가 떨어지니까 여기 바르셀로나가 항구잖아요. 네. 그 항구에는 뭐가 있냐면 조선소가 있잖아요. 그 조선소에서 철골로 다 제작해 와가지고 그걸 다 일일이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만 할 수 있게 그 당시에 손으로 다 짜낸 거죠, 그래 머릿속에. 그러니까 지금은 컴퓨터가 있어서 금방만 되겠지만 그 당시에 저게 어디 있어가지고 저런 일을 했는지도 좀 궁금하고 가우디 사무실에 직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직원은 어떤 일을 했는지 굉장히 슬펐고 조선소에서 왜 그걸 만들었냐면은 그 선박건조가 이렇게 공면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저 건물도 이제 인면이 공면 석재 마감인데 그 석재 마감을 들고 있으려면 그 뒤에 들고 있는 철물도 다 그런 3D로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제품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데는 조선소밖에 없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가우디가. 심지어 이거 용접 없이 전부 다 볼트 너트로 혼자 해서 돌리면 끼워지면 끝나게. 그러니까 현대 건축에서도 용접은 많이 안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품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강성에는 똑같은데 네. 뭐 현장에서 사람이 용접을 하잖아요. 네. 그 용접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품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볼팅이 최고 좋은. 근데 그거를 그때부터 가우디는 뭐 큰 그림을 그려놓고 저 집을 지은 거죠.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네. 급하게 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동주택 그 설계를 하면서 이 집을 이렇게 좀 자세히 보게 됐고 그렇게 뜯어보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술적인 저런 조형미를만 우리가 이제 되게 집중해서 봤는데 가우디라는 사람을 근데 안에 그 뜯어보면은 그 그런 기능이라든지 시공 조금이라도 시공성을 좋게 하고 경력성을 좋게 하려고 했고 환기라든지 사람이 사는 주거의 질 이런 것들도 굉장히 깊게 고민해가지고 그거를 풀어냈고 그거를 만들어낸 거죠. 그 당시에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이제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까지 안 들어가 보셨다고 했는데 네. 저도 부끄럽게도 들어가 보진 않았거든요. 저만 들어가 봤군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찍은 사진 전 있거든요. 네. 그래서 26년에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완공되면 그때 한번 가면서 저기도 한번 꼭 들어가 봐야겠다. 네, 생각도 이걸 준비하면서 같이 가요. 보고와 떠나는 스페인 건축 여행. 네. 2016년 사진이니까 지금은 저 가운데 동탑이 많이 올라왔겠죠. 네. 가우디 건물을 중간중간 또 번 더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재밌게 본 점이 있어가지고 그때를 저기 예고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